이제 2부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상하이 커넥션, 조선 영화인과 중국인 전영인의 영화 교류를 아주대 남기용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남기용 선생님은 한양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사로 계십니다. 대표 논조로는 해방과 전쟁 사이의 한국 영화, 민족과 계급 사이의 영화 비평, 그리고 아메리카니즘이 있습니다. 남기용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커넥션, 여기선 상하이안 커넥션이라고 아마 되어 있으실 텐데, 네, 이 조선 영화인과 중국 전형인의 영화 교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영화 연구자 남기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행사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 준비된 이 발제문을 좀 요약해서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료집 상에서는 상하이안 커넥션이라는 제목을 붙여두었는데, 네, 이게 보다 공식적으로는 상하이 니즈라는 표현을 이제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전미사를 붙이는 문제 굉장히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이동 경로나 그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논문의 범위에선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는 이제 상하이 커넥션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시각 매체이자 청각적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 당시 조선 영화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남긴 영화 작품들의 필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 이제 정기탁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상하이어 자리거라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마저도 사실 한국영상자료원의 보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보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네, 좀 이 아쉬움을 제가 이제 발표문의 텍스트를 통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1920, 30년대 조선과 중국의 영화인들은 이 동방의 할리우드로 사유되고 있었던 상하이에 모여서 영화의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또 연출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남기면서 나름대로의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인들이 그 당시에 중국 영화계도 이 동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었던 건실한 영화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 조선 영화인들이 진출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이 발표문에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중의 영화인들이 함께 만든 영화 그리고 또 그들의 혁명적인 가치에 주목하고자 했고요. 그리하여 당시 이들이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 이른바 상하이 커넥션이라고 제가 스스로 명명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달하는 이 올드 상하이라고 불리는 그 시공간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중문화의 주된 재현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 현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획들에 내재된 문제점이 그동안 좀 비판받아 왔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 올드 상하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식민주의 시기의 어떤 복합적인 상황 하에서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또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소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식민주의 현실을 소거하고 탈역사화한다는 그런 지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2015년, 16년에 상영되었었던 이 암살과 밀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암살과 밀정 속의 상하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이 조선인들에게는 어떤 목적지라든가 결말을 상정한 공간이 아니라 이 혁명을 예비하는 기착지로서만 기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화 속의 올드 상하이는 경성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보다 큰 기획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또한 영화 속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한국인 관객들에게 즉각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중문화 지형 하에서의 이 상하이 재현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어떻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영화인들과 또 당시 조선인 중국인 혁명가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나아가서 또 현실태로서의 상하이 커넥션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이 발표문의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혁명가들의 교류가 굉장히 1차적으로 그 당시 중요한 화두였겠지만 사실 문화적인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영화인들 사이의 교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인 영화인들과 중국 영화인들 사이의 나름의 커넥션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영화 산업의 특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산업이라는 게 개인의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많은 이들의 인력과 또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 영화인들과의 연대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1919년 4월 11일에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제 상하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네, 근데 그중에는 조선의 영화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기탁, 그리고 이경손, 전창근, 한창섭, 김일성과 같은 영화인들이 있었는데요. 상하이로 건너가서 중국 영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애초에 또 중국 영화계에서 데뷔해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 김염이라고 하는 배우도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오랫동안 이들의 상하이에서의 활동은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중수교가 92년도에 이뤄지고 나서 많은 자료들이 좀 발굴이 되고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조중 영화인들의 교류 사실이 점점 밝혀지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먼저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서 또 이들의 행적과 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복원하는 그러한 선행 연구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점점 이들의 작품 활동에 갖는 의, 그리고 또 역사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고찰을 더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제가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제가 발표문을 이제 주제를 4월달에 정하고 나서 그 사이에 그 즈음에 굉장히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의 연구 성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증 연구를 통해서 중국에서 오신 연구자분들이 이제 중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쪽의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당시 조선 영화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복원시키는 상당 부분의 연구가 최근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차별점을 가져가야 되는가 고민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동안 비어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반가운 성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조금 기존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 올드 상하이와 그리고 경상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대중문화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편향이 학계에서도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그동안 상하이에서 활동한 영화인들은 이 상하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 연구자들 또한 이 어떤 도피처라든가 망명을 위한 공간 그리고 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활동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중국 영화계에서의 어떤 주류 상업 영화계에서의 활동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 부분들보다는 이 망명이라는 목적을 상정해 둔 어떤 항일 영화와 그리고 또 중국의 당시 사회 비판적인 주제의 영화들에 국한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측면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조중 영화인이 교류했던 양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이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상하이라는 공간이 그들의 어떤 활동 무대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네, 2장입니다. 네, 이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양의 파리라고 하는 상해의 이제 높은 범죄율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32년도 2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중앙일보에서 공개되었던 글인데 총 12회차에 연재되어 있으면서 이 동양의 파리 그리고 동양의 런던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상하이 공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범죄의 소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 조선인 혁명가와 예술가들의 이 상하이 드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자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조계라는 특성에 따라서 어떤 범죄로 표현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이 혁명가들의 활동, 그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혹적인 공간으로서 사유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또한 이 근대 문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 문화의 또 산실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하이의 어떤 이처럼 근대 문화 예술의 도시이자 또 범죄의 도시로서의 이 상하이는 서로 대비되는 양가적인 속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상하이의 영화인들이 건너오기 시작한 이 1920년대가 바로 이러한 상하이의 두 가지 속성이 극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영화계는 굉장히 저 과거의 어떤 경극적인 전통과 무대극 예술의 영향을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유럽 예술 영화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할아버지를 구한 고아 이야기라고 하는 중국의 영화 작품이 등장하면서 이제 중국의 영화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화가 어떤 통속적인 영화들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화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정치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대중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성공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1920년대 이후에 중국 영화계는 사회적 주제와 그리고 또 형식을 작품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화들이 제작되는데 이 중국의 정통 영화사 서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배경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사운동의 정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차례 이 앞선 발표를 통해서 오사운동의 정신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 3.1 운동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중국 영화계의 변화의 시발점에도 이 3.1 운동으로 대변되는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아시아 전역의 변동이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영화인들이 상하이로 건너갔을 때 중국의 영화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이 상하이라는 이국 공간에서 조선 영화인들이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사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하이로 건너온 조선의 영화인들은 중국 영화계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았고 또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또 배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전의 민족운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이 한중 간의 사상적인 정치적 연대를 토대로 바로 이 영화인들의 교류가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사실 3장은 이 발표문의 가장 좀 핵심적인 논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영화사의 서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이들이 상하이로 건너간 것을 망명으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제하다시피 이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먼저 설치되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혁명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때 상하이로 건너간 조선의 영화인들이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중국 영화계를 소개받아서 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선행 연구들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어떤 상하이 행을 망명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의 이런 영화 활동을 항일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성인 연구는 결과적으로 조선 영화인들의 활동을 당시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어떤 저항 운동의 역사에 기입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이러한 영화인들의 상하이행을 망명으로만 규정하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들 각자가 상하이로 떠나게 된 배경이 굉장히 달랐고 또 임시정부를 비롯한 상하이 혁명 세력들의 정치적 운동에 각각 어느 정도로 동참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일제강점기에 나온 유일한 항일 영화라고 이야기되는 애국혼, 이 애국혼이라는 작품을 제외하면 이들이 제작하거나 참여한 영화들 중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사실상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중국 국내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당시 상하이 영화계의 유행을 따르는 통속적인 상업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망명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이러한 망명을 상정하고 있는 관점들은 민족주의적 견지하에 조선 영화인의 상하이 활동을 식민주의 저항 담론으로 포섭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영화인의 상하이행을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 해외 진출로 파악하고 있는 이 배상국 선생님의 연구가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참조점이 되었는데요. 이 배상국 선생님은 이들의 동기가 뭔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하고자 했던, 그래서 영화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당시 조선 영화인들의 어떤 창작 욕구에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상하이 사변 이후에 이경손을 제외한 이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영화인들이 대부분 조선 영화계로 다시 귀국해서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조선 영화인들이 상하이행을 택한 사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망명이나 진출의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하이 정치 문화가 굉장히 혼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이 꿈꿨던 이른바 상하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이상과 예술적 이상을 구분하기 힘든, 그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고, 또 이들의 상하이 활동이 중국 영화계 내부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적 이상과 또 예술적 이상이라는 양자를 조율한 결과였음을 좀 밝혀보자 합니다. 네, 먼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중국으로 건너갔었던 영화인 전창근 같은 경우는 조선 영화계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26년도에 상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문학가 김광주의 소개를 받아서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를 만나게 되고, 또 여운형과 같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설립했었던 인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하던 이 시절에는 인성학교에서 독립운동가 김두봉 등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민족주의 교육의 산실이었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창근 또한 당시에 그런 상하이의 민족주의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 이 전창근이 전기탁과 함께 애국혼이라고 하는 이 항일 영화를 만들게 되죠. 네, 이 애국혼은 아시다시피 박은식의 이 안중근 전을 이제 각색해서 만든 안중근 의사의 의거 사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참여했다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그동안 조선 영화인들의 상하이행을 당연하게 망명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기탁 같은 인물은 조금 더 뒤에 넘어가게 되는데, 1928년에 전창근 먼저 가 있었던 전창근의 연락을 받고 상하이로 건너가서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전기탁과 그리고 또 부부 관계에 있었던 김일송, 이러한 영화인들이 차례차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상하이로 건너온 영화인은 이제 이경손이었는데요. 이경손 같은 경우는 조선 영화계에서 굉장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던 영화 감독이었는데 그 재능을 인정받은 것에 비해서는 흥행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선 영화계에서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영화 소설을 연재하다가 그게 이제 백의인이라는 소설을 연재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상하이행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경에 상하이로 떠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점점 먼저 떠나 있었던 영화인이 조선 영화계에 있었던 이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영화인을 한 명씩 부르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상하이로 조선 영화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경수는 이때 상하이로 넘어가서 전창근이 각본과 주연을 맡고 또 한창섭이 촬영을 했던 양자강이라는 영화를 31년도에 연출합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조선에도 이 영화를 수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경선이 조선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성공을 이제 상하이로 건너가서 이루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상하이에 집결한 조선의 영화인들은 애국혼과 양자강과 같이 저항 정신이 담긴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었고, 또 중국 영화계에서도 나름의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의 상하이행 동기 자체는 역시나 망명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조선에 떠난 계기 자체가 사실 개개인마다 굉장히 달랐고, 또
정치적 망명보다도 오히려 조선 영화계의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던 욕구도 상당히 컸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온규를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 영화인들은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거의 그런 경험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상하이로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산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상하이행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1930년 10월 2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 상하이에서 한창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경선 감독의 양자강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 참여한 명단들, 그 영화인들의 명단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조선 영화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창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창근을 김창근으로, 이경손을 이경으로, 김일송을 송일로 이렇게 한 글자씩 순서를 바꾸거나 이름을 한 글자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 망명이라는 선택과 그리고 또 상업적인 고려 그리고 예술적인 고려라는 사이에 아주 복잡하게 놓여 있었던 당시 조선 영화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러한 가명을 썼지만 사실상 이들을 아는 누구라도 이 이름만 보고도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좀 저항적인 색채를 띠는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조선 영화계로 복귀할 것을, 그래서 일제에 어느 정도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완전하게 망명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세요. 네, 이 장에서는 이제 조선의 영화인들이 중국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중국의 영화인들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 순차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당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교류에 몇 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성원은 가장 중요한 이제 조선 영화인 그룹입니다.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넘어간 상하이의 영화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와 연계되어 있었던 조선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맥이 전혀 없었던 조선 영화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이들을 중국 영화계에 소개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광주, 김구, 여운형과 같은 임시정부 측의 인사들이 이들을 중국 영화계에 보증을 서주고,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영화인들이 사실 출신 성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중국 영화인들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이들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좀 전면에서 나서줘야만 하는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그룹의 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러한 어떤 저항선을 뚫고 나서 중국 영화계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이제 중국 영화인들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예술의 현실 참여를 요구하는 어떤 중국사의 변화에 발맞춰서 조선 영화인들이 영화계 내부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그룹 간의 긴밀한 교류로 이른바 상하이 커넥션이 아주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했던 작품들을 정리해 보자면 한 16편 정도의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영화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편의 영화에 참여했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한 4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16편의 작품은 당시의 조선과 그리고 또 상하이 영화계 환경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들이 중국 영화계 내부에서 자리 잡기 위해 굉장히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여기에 상하이 영화계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때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 팽창이 굉장히 과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술에 대한 어떤 중국 사회의 요구가 점점 바뀌었던 것과 연관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좌익 예술가들이 주도한 사회성 영화 제작 열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조선에서도 나온 게 아리랑 이후에 굉장히 그러한 저항의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담아낸 영화들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열기가 있었고,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맞아 떨어져서 조선의 영화인들이 이제 상하이에서도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국 내부에서 환호를 받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온 정기탁은 이 안중근 전을 영화하게 되고, 이 당시에 여운형의 소개로
이 메이저 영화사였던 대중화 백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당 검열로 인해서 이 영화의 제목도 원래 안중근전에서 애국혼으로 바뀌게 되고 등장 인물들의 이름도 다 바뀌게 됩니다. 나라 이름도 조선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색이 결국 진행이 되긴 하지만 대체로 대중들이 이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각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뭐 양자강과 그리고 나중에 상하이어 자리꼬라 같은 어떤 저항적인 색채가 조금씩 담겨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경손의 양자강과 같은 작품은 전창근이 각본과 주연을 맡고 또 조선 영화인들이 대체로 주도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역시나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이 문제가 돼서 국민당 정권의 검열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화의 내용이 많은 부분 각색되어서 개봉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당시에 중국 영화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흥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건너뛰게 시간 관계상 건너야 될 것 같고요. 이 1931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만주사변과 그리고 또 32년도에 제1차 상하이 사변을 겪으면서 이러한 조선 영화인들의 활동 무대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견고하게 형성되었던 커넥션도 굉장히 짧은 순간 이제 점점 와해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나 좌익 계열의 중국 영화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경소는 결국에는 탄압을 피해서 태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일본에 잠시 유학을 하고 돌아왔던 정기탁 같은 영화인은 상하이 사변 이후에 상하이로 돌아와서 또 무협 영화 멜로드라마와 같은 영화에 기존에 출연을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사회성이 강한 멜로드라마 영화인 이 출로와 그리고 또 제이퍼 상해와 같은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해어 자리꼬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이들이 항상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영화계로 들어왔을 때 만든 첫 번째 작품들은 대체로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항해 정신을 담아낸 영화들이고 점점 이제 중국의 상업 영화 내부로 진입해서 그런 통속적인 영화들을 만들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조선의 영화인들이 자신이 이제 어떤 밀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 어떤 상하이 상황 속에서 중국 영화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선택으로서 최초의 굉장히 항일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망명의 목적과 부합하는 영화를 만들고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중국 내부의 어떤 장르 영화, 상업적인 영화를 연달아 만들면서 또 이 자신들의 어떤 해외 진출의 목적도 같이 달성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제가 처음에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 현상에 노정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어떤 오늘 행사도 한중수교 30주년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비록 대중문화적으로 당시의 어떤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교류 사실을 다양한 이유로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의 대중 영화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영화들마저도 암살이나 밀정과 같은 영화들도 다 항상 상하이에서 이제 합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 산업이 여전히 오늘날 한국과 중국의 영화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내포한 채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좀 발표 시간을 많이 넘기게 되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지정 토론은 광운대 강성률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성률 교수님은 동국대 연극영화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표 논전은 친일 영화의 해부학 그리고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 등이 있습니다. 강성률 교수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강성률입니다. 남기용 선생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상하이파를 공부를 좀 한지 좀 됐는데 남기용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하여간 뭐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발제였습니다. 한국 영화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의외의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충격 같은 게 저에게는 그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중반까지 상하이에서 활동한 조선 영화인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 시대에 일본에서는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일본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영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영화사들이 그대로 그때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일본에 유학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상하이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가 아니죠. 영화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영화 공부할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결국은 그들이 일제강점기라는 조선을 벗어나서 상하이라는 그때 그 당시 동방의 파리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예술의 도시, 그리고 여러 유럽의 조개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영화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뭐 그런 곳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그 남기웅 선생의 논문을 읽다가 보니까 2022년 올 초에 중국 분이 한국에 와서 박사 논문으로 이걸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논문을 구해서 읽으면서 야, 이게 참 미묘하다 그럴까요? 기이하다 그럴까요? 한중이 일이 이렇게 여기서 다시 연결되는구나. 일제를 피해서 조선의 영화인이 상하이 가서 공부했는데 그 상하이 가서 공부한 것들에 대한 영화 연구가 사실 한국에서 부족한데 거기 살고 있는 분이 거기 자료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한국에서 한국어로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이런 시대까지 왔구나. 잘하면 한중일을 더 엮어서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과거로 가면은 상하이로 간 조선의 영화인들의 입장과 좀 다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좀 해봤습니다. 남기웅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뭐 별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도에서는 약간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상하이가 이제 붐처럼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사 대중문화의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뭐 90년대 이후로 나왔지만 60년대 영화도 보면은 상하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약간 희화시키거나 뭐 상하이 박 그러면서 상하이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희화시키고 있거나 또는 독립운동의 전초 기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대중문화 담론으로 나온 거는 90년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밀정과 암살 두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좀 뭐 올드 상하이가 수다스러운 조선의 캐릭터들의 아슬아슬한 유의 공간으로 전락한다. 결국 상하이와 거기서 꼼꼼한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게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공부한 영화 연구는 왜 거기서 상하이를 이렇게 꼼꼼하게 인적 상하이 네트워크를 영화가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왜 상하이를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저런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가, 저렇게 재현할 때 그걸 보고 1,000만 이상 받아들인 관객들의 욕망은 무엇인가를 거꾸로 분석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중영화는 어떤 것들을 리얼리즘적으로 잘 보여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영화가 어떤 도시를 그릴 때는 대중영화가 원하는 어떤 플랫폼 또는 뭐 어떤 욕망, 그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그 시대의 집단 무의식적 욕망이 표출된 형태로 저는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상하이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동방의 파리라는 굉장히 유럽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면서 한편으로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 두 개가 굉장히 잘 이렇게 맞물려진 그런 도시로 그 당시 대중들이 그렸고, 지금 대중들도 그런 입장으로
상하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또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파리나 뉴욕을 그릴 때 뭘 그린가 하면 비슷하거든요. 낭만적인 도시로서의 파리, 예술 도시, 뭐 뉴욕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그걸 가지고 왜 거기서 한국인이 살아가고 네트워크가 왜 빠져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그러면 그 인적 네트워크와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이제 학술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중문화에 그걸 묻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기웅 선생의 이 논문에서 가장 의욕적인 거는 기존 연구자들이 했던 정치적 망명서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저는 그 용기 되게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적 망명서를 이야기한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창근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 커요. 그분이 실제 제일 먼저 갔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많은 영화에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중일 전쟁 이후로 국내로 들어와서 감옥살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친일 행적이 있었지만 그걸 숨기고 해방 이후 계속 자기가 그런 식의 뭐 운동을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이제 민족주의의 굉장히 큰 기둥처럼 돼 버렸고 해방 이후 영화를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독립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분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다른 분들은 사실 뭐 이경선 이분은 뭐 태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밝혔을 뿐이고 뭐 전기탁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정치적 망명설이 좀 힘을 얻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든 국내에서는 만들 수 없는 소재인 안중근 소재를 가지고 애국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검열로 만들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걸 만들었고 그 이후 다른 분들을 오게 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망명설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받아들였는데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떻게든 전창근이라는 분이 임시정부와 연계를 했고 그들과 여러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애국혼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는 좀 장르식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그게 이제 남기웅 선생 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로 가면서 그리고 또 영화는 아무래도 그 산업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입된 자본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안전한 게 장르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판적 내용을 집어넣고 장르 틀 속에 그린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나 싶은데 이걸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필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필름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발굴되면 모르겠지만은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들도 37년 중일전쟁 이후 상하이가 이제 함락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전체한것은 이제 국내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일 영화 길로 돌아서는 어떤 뭐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활동했던 것들을까지 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해외 진출이라고 얘기했는데 해외 진출로 해서 상하이로 가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 영화인들이 얘기하는 해외 진출은 가장 큰 틀은 그거였어요. 한반도에서만 영화를 상영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넓혀야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같은 식민지였던 그러니까 내지로 가서 일본에도 영화를 팔고 그 다음에 대만, 만주 이쪽으로 가서 일단 뭐 언어가 소통될 수 있고 시장이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네 나라를 뚫어서 영화이다운 발판을 더 만들고 그리고 자본을 더 키우고 큰 영화사를 만들어서 일본처럼 메이저 영화사로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이제 30년대에 조선 영화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해외 진출 담론이었는데 이제 이런 담론과 비교했을 때 상하이 진출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인 진출은 맞지만 조선 영화 산업의 해외 진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뭐 그거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남기용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첩을 잘해서 이 상하이 드림을 그들의 정치적 이상과 예술적 이상이 중첩되어 있어서 두 개를 잘 조율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100%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허무해지죠. 예. 정말 교과서 정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맞는 이야기인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 논문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 최근에 이쪽 논문이 나온 걸 제가 잘 놓치고 있었는데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